한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한국은 방산의 역사가 부족해요. 독일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고요. 여기 독일의 한 회의실에서 한 남성이 독일은 한국보다 10년은 뒤처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한국으로 출장을 온 뒤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토마스 밀러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사의 전차 시스템 수석 엔지니어죠. 15년 경력의 레오파르트 전차 개발팀의 리더이죠. 하지만 제 일상에는 늘 불편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방산기술을 향한 지나친 자부심 말입니다. 독일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생소한 나라입니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는 좋을지 몰라도 첨단 방산기술, 말도 안 되죠. 모방은 잘하겠지만 원천기술은 여전히 서유럽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전차 같은 첨단 무기는 오랜 시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인들을 보면 진짜 기가 차고는 합니다. 저희 회사에도 김준호라는 한국인 동료가 있는데 정말 심각할 정도로 오만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출근을 하면 쓸데없이 뒤처져 있는 한국 방산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는 해요. 이런 모습은 원래 북한인들한테나 보이는 모습 아닌가요? 게다가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귀가 따가워서 가끔은 이어폰을 끼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한국인들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과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회사에 출근하면 김준호와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미리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아침 8시 라인메탈 본사 연구동. 역시나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호가 서 있네요. 그 시끄러운 한국이 동료 말이에요. 우리 팀의 전자시스템 엔지니어인데 아행 공대 박사 출신의 수재라고는 해도 전형적인 아시아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나친 애국심에 과도한 자부심까지 정말 불편하고 싫어요. 토마스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이거 보셨어요? 폴란드에서 K 전차 도입하기로. 벌써부터 말을 끊고 싶었지만 이미 김준호는 스마트폰을 제 눈앞에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15년차 수석 엔지니어인 제가 이제 겨우 5년차인 아시아 직원의 한국 자랑을 또 들어야 하다니. 그것도 매일 아침이라니요. 아침부터 또 시작이군. 저는 한숨을 내쉬며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레오파르트 개발팀 리더로서의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이죠. 우리 독일은 80년이 넘는 전차 개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부터 이어온 독일의 정교한 기술력은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작 한국이라니 자존심이 상하네요. 물론 김준호의 실력은 인정합니다. 아행 공대 박사 출신의 최연소 수석 연구원이니까요. 하지만 이 지나친 자부심만큼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저 아시아 사람들 특유의 과시욕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죠. 토마스 씨, K 전차의 자동장전 시스템은 레오파르트보다 2배나 빠르다는 거 아셨어요? 게다가 회의실로 도망치듯 걸음을 옮겼지만 김준호는 여전히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전형적인 아시아인들의 오버라고 생각했죠. 서양의 기술을 베끼기만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발명한 것처럼 굴더니 이제는 독일 기술을 뛰어넘었다고. 어이없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김준호 씨, 우리는 지금 새 레오파르트 엔진 출력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하지만 제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긴급 임원회의 소집 알림이 울렸거든요.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인들에게 갑작스러운 회의는 최악의 무례니까요. 급하게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모든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이후 CEO가 던진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폴란드 계약이 완전히 무산됐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20억 유로 규모의 레오파르트 수출 계약이 백지화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폴란드가 한국의 K 전차를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저희 독일 방산기술이 신생 산업국가에 밀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하나둘 창백해졌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었던 레오파르트가 그것도 한국산 전차에 밀렸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자네들 둘이 한국에 다녀오게. 침묵을 깨고 들린 CEO의 지시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도 싫은데 거기다 하필이면 김준호와 함께라니요. 심지어 2주간의 현장 실사를 한국인과 함께 해야 한다니 최악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인들과 일하는 건 피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김준호와는 더더욱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인인 김준호의 끝없는 한국 기술 예찬을 2주나 들어야 한다니 정말 최악이었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도 역시나 김준호의 입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K 전차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창밖을 보며 귀를 막고 싶었지만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피할 수는 없었네요. 도착하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토마스 씨가 생각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귀찮게 구는 김준호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설마 독일을 뛰어넘었을 리가 없어. 분명 과대 광고겠지. 반도체나 만들지 고작 그 한국이 80년 전통의 독일 방산기술을 따라잡았다고. 12시간의 비행시간 내내 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그게 제 15년 경력이 말해주는 진실이라고요. 하지만 이게 제 오만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더니 피곤이 몰려왔죠. 하지만 김준호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토마스 씨, 우리 바로 창원으로 가야 해요. 현대로템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깐 휴식이라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바로 가봐야 해요. 오늘 중요한 테스트가 있거든요. 김준호의 말대로 우리는 곧바로 김포공항으로 이동해 국내선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현대로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대단할까? 설마? 한국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특히 사업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업계 1위이면서 고객 만족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까지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바로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회사인 KS 오토플랜입니다.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 물론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는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답게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KS 오토플랜. 따뜻한 심장을 가진 KS 오토플랜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함께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해보세요. 이제 소유가 아닌 이용의 시대. 더 현명한 선택을 원하시다면 지금 당장 KS 오토플랜에서 시작하세요. 하지만 현대로템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사기밀시설 수준의 보안 검색이 진행됐거든요. 독일에서도 보안은 철저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의 스피드예요. 김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과장하나 싶었는데 영구동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는 생산 라인, 실시간 품질 관리 시스템, 완벽에 가까운 자동화 설비까지.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생산되는 모든 부품에 센서가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AI가 이를 분석해 품질을 관리하고 있었죠. 레오파르트 생산 라인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보다 앞서 있는데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김준호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실험동으로 가볼까요? 모니터를 통해 지켜본 자동장전 속도는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레오파르트의 2배, 아니 그 이상이었죠. 더구나 장전 정확도는 99.9%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실험동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광경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기 테스트실, 영상 50도의 고온 테스트실이 나란히 있었고 그 안에서는 K 전차가 끊임없이 가동되고 있었죠. 레오파르트는 영하 30도 이하에서는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자동장전 시스템 테스트 중입니다. 이건 불가능한데. 저는 무심코 독일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자동장전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면 속도가 떨어지고 속도를 높이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딜레마를 말이죠. 아, 이건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제어 시스템 덕분이에요. 실시간으로 포탄의 무게중심을 계산해서 김준호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했거든요. 모든 공정이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었고 각종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시스템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구역으로 가시죠. 그렇게 휴게실로 향하는 길에 한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연구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지금이 몇 시죠? 밤 11시요. 아, 저분들은 야간 연구팀이에요. 24시간 3교대로 운영되거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후 6시만 되면 모두가 퇴근하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더니 실험동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야간 테스트 중이던 엔진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고 하더군요. 잠시 실례할게요. 김준호가 재빨리 실험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가 보니 이미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죠. 한밤중인데도 말입니다. 이게 독일이었다면 최소 내일 아침은 되어야 조치가 시작됐을 텐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문제 해결 속도였습니다. 각자 맡은 부분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30분 만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모든 것이 정상화됐죠. 이런 게 가능하다니. 밤이 깊어갈수록 제 고정관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얕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죠. 특히 연구원들의 열정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김준호의 말에 이번에는 비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됐죠. 이미 본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과연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은 없었다고.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다음 날부터 시작될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창원 현대로템 본관 앞에서 저희 또 다른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됐습니다. 화창한 날씨와는 달리 제 마음은 여전히 흐렸죠. 어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오늘은 K 전차의 핵심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자신감이 그저 허세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그저 묵묵히 따라갔죠. 첫 번째 방문지는 K 전차의 혹한기 테스트장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에서 전차가 정상 가동되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영하 30도 이하에서는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데 말이죠.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특수 윤활유와 엔진 예열 시스템 덕분입니다. 우리는 시베리아 수출을 고려해 개발했거든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레오파르트는 유럽 환경만 고려했던 거죠. 한국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자동장전 시스템이었습니다. 1분에 8발, 레오파르트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정확하게 장전이 이루어졌죠. 그것도 99.9%의 정확도로 말입니다. AI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어실로 이동하자 거대한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이 3D로 구현되고 있었고 AI가 최적의 전술을 제안하고 있었죠. 적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우리 전차의 최적 위치를 계산하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10년째 풀지 못한 문제인데. 무심코 내뱉은 말에 김준호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 기능들이 더 많아요. 저쪽으로 가보시죠. 다음은 신소재 연구실이었습니다. 복합 장갑 기술을 시연하는데 그 성능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존 전차보다 30% 가벼우면서도 방어력은 40% 높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나노 기술을 적용한 특수 소재입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기술이에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독일의 자존심이었던 장갑 기술마저 한국이 앞서가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능동방어 체계 시연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00% 욕격 성공률. 우리 레오파르트의 트로피 시스템은 아직 85%대에 머물러 있는데 말이죠. 드론, 전차 보병 실시간 연동 시스템도 보여드릴게요. 전장에서 드론이 수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차에 전송되고 이를 보병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래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우리는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그렇게 오전 견학이 끝나고 점심시간, 저는 구내식당에서 김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발전이 가능했던 거죠?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북한이라는 위협 앞에서 우리는 최고가 되어야만 했거든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 발전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였던 거죠. 점심을 마치고 오후에는 차세대 전차 개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우리가 구상 중인 기술들이 이미 프로토타입으로 구현되어 있었으니까요. 레이저, 무기 탑재도 준비 중입니다. 2년 내로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론 연구 단계인데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무시했던 한국이 말이죠.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갈 때쯤 연구소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니. 우리가 그토록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독일의 기술력이
이미 한국에 추월당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준호의 말에 이번에는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내일은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문득 우리 회사 임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우리가 이제껏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밤이 깊어가는데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 사흘째가 되던 날,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현대로템 실험장의 거대한 LED 조명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죠. 대형 전광판에는 야간 극한환경 테스트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K 전차의 실전 테스트를 참관하는 날이었죠. 독일에서라면 이런 궂은 날씨에 테스트를 강행하진 않았겠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실험장 한켠에 설치된 임시 천막 아래서 테스트 준비 상황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차가운 빗방울이 간간히 얼굴에 닿았습니다. 비옷을 입은 정비사들이 마지막 점검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한 정비사는 무릎을 꿇고 궤도를 점검하고 있었고 다른 이는 전자장비의 방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전 상황을 가정한 종합 테스트입니다. 악천후속 전투 능력을 평가하죠. 김준호가 방수 케이스에서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의 테스트 시나리오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0km 산악 기동의 수중도와 표적 타격까지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물론 독일에서도 하는 테스트지만 이곳의 기준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 극한의 기상 조건, 24시간 연속 가동까지 레오파르트 테스트의 2배가 넘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으니까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불시 상황 대처 능력 평가라는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 테스트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제 질문에 김준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쟁은 날씨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완벽해야죠. 지켜보고 회사에 돌아가서 당당히 이야기하자고요.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제실의 목소리와 함께 K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음이 울리는 가운데 65톤의 거대한 강철 괴물이 빗줄기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야간 투시경으로 촬영된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죠. 레이더와 연령상 장비가 전차 주변의 모든 상황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차에는 12개의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분석되죠. 김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모니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엔진 성능, 포탑 회전, 현수장치 반응, 전자제어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AI 기반의 실시간 진단 시스템이었죠. 레오파르트에는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다 밤 10시 15분 갑작스러운 경고음이 통제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빨간색 경고등이 번쩍이는 가운데 메인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오류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테스트 중이던 K 전차의 전자제어 시스템에서 심각한 이상 신호가 감지된 것이었죠. 엔진 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포탑 제어 시스템이 불안정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모든 엔지니어는 즉시 통제실로 모여주세요. 반복합니다. 차가운 기계음의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퇴근했던 연구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는 양복 차림 그대로 또 누군가는 운동복 차림으로 뛰어들어왔죠. 심지어 식사 중이었던 듯한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겨우 10분 만에 30명이 넘는 엔지니어가 모였습니다.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전차의 상태가 3D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심장처럼 깜빡이는 가운데 연구원들은 각자의 자리를 잡고 문제 해결에 착수했습니다. 모두가 숙련된 움직임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죠. 전자제어팀, 메인보드의 전류값 확인해주세요. 현재 240V, 정상치보다 13% 초과입니다. 엔진팀, 냉각수 온도 그래프 이상합니다. 소프트웨어팀, 로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각각의 전문가들이 마치 응급실의 의료진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상부의 결제를 기다리느라 몇 시간은 허비했을 테지만 여기서는 각 팀이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왔고 연구원들은 그것을 마치 쉬운 동화책을 읽듯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김준호가 가리키는 모니터에는 AI 분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오류 데이터와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가능한 원인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었죠.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듯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27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연구원의 자신감 넘치는 선언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27분 후 전자제어 장치에 미세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습도 센서의 오작동으로 인한 연쇄 반응이었죠. 비가 만든 높은 습도가 센서의 임계값을 넘어서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비 부품이 마치 마법처럼 즉시 공급됐고 수정된 소프트웨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죠. 새벽 1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녹색 신호가 모니터에 떴습니다. 이제 다시 테스트를 재개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의 눈빛에서는 피곤함보다 승리의 기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위기 상황은 또 하나의 도전이자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드는 기회였던 겁니다. 후줄근해진 와이셔츠에 넥타이도 풀린 채 모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퇴근을 생각하지 않는 듯했죠. 그들의 눈빛에는 오히려 다음 과제를 기다리는 듯한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 빗방울이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들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그들의 열정도 꺼질 줄 모르는 듯했어요. 비가 만드는 차창의 물방울 너머로 공장들의 불빛이 흐릿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인노란이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80년 전통의 레오파르트만을 내세우며 변화하는 세상을 못 본 채 안주했던 우리 자신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이라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안일함의 다른 이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김준호의 말에 이번에는 기대감이 앞섰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매 순간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발전해야 하는지도 말입니다. 차창 밖 빗방울 너머로 보이는 공장의 불빛들이 마치 미래를 향한 희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창원의 밤은 깊어갔지만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준호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창원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이제는 한국의 방산기술 연구의 중심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였죠. KTX에서 내려 강남으로 향하는 도로변, 간간히 내리는 가을비 사이로 마천루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입니다. 김준호가 가리킨 곳은 검은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초현대식 빌딩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특별연구센터라는 간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건물 주변의 삼엄한 경비만으로도 이곳의 특별함을 짐작할 수 있었죠. 보안 검색을 받으셔야 합니다. 1층 로비에서 시작된 보안 절차는 생체 인증부터 소지품 검사까지 마치 군사시설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양자암호화 기반의 출입 통제 시스템이었죠. 독일에서도 아직 실험 단계인 기술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두뇌입니다. 44층 연구소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사로잡는 건 거대한 홀로그램 시스템이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3차원 디스플레이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방산기술 동향이 입체적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에미레이 에이브럼스, 그리고 우리 레오파르트의 성능 분석 데이터까지. 그것도 우리도 몰랐던 세세한 부분까지 말이죠. 이건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 3D 렌더링으로 구현된 전차들의 내부 구조가 눈앞에서 360도로 회전하며 각 부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엔진 효율, 장갑 강도, 전자제어 시스템의 반응 속도까지. 심지어 우리 개발팀도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들이 데이터로 시각화되어 있었죠. 김준호는 여전히 그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연구합니다. 경쟁사의 장점도 단점도 모두요.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면서 점점 더 놀라움은 커져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이어진 각 분야별 특화 연구실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했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실험실들은 하나같이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고 그곳에서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여전히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전투체계 연구실의 모습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전차를 결합한 무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테스트 중인 시스템은 0.1초 만에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을 도출해냈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에서는 AI가 통제하는 전차가 실제 전차 조종수보다 더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신소재 연구실은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이었습니다. 나노 구조를 활용한 새로운 복합 소재가 테스트 중이었는데
이 소재는 전차의 중량은 30% 줄이면서 방호력은 40%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본 소재의 구조는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이쪽은 퀀텀 방호 시스템 프로젝트입니다. 특별 보안구역으로 이동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양자역학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개념의 방어체계였죠. 미사일이 접근하기도 전에 궤도를 예측하고 교란시키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양자역학을 이용한 방어체계라고요? 네. 아직 개발 단계지만 5년 내 실전 배치가 목표입니다. 현재 성공률이 98.5%에 도달했어요. 제 놀란 표정을 보며 김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은 10년 후를 위한 거예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해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잠시 쉬었다가 식사하러 가시죠.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김준호가 저를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으로 안내했습니다. 63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이었죠.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한강은 검은 비단처럼 도시를 가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와인 리스트를 건네받으며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토마스 씨가 정말 싫었어요. 김준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가 고른 프랑스 와인을 서버가 따르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죠. 유럽의 오만함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 독일에 갔을 때 그런 시선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와인잔을 돌리며 김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헨 공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을 때의 어려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최고의 성과를 내기까지의 과정을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과 자부심이 교차했습니다. 독일 교수님이 제 첫 논문 주제를 보고 웃으시더군요. 너무 야망적인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2년 후 저는 그 논문으로 국제학회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당시의 결연한 의지가 다시 한번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증명하고 싶었나 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아니, 더 잘할 수 있다는 거려.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그의 말에 공감하듯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그의 과도한 자부심은 사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구나 싶더군요. 미안해요, 김준호 씨.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토마스 씨가 직접 보고 이해해 주셔서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공기는 맑았죠. 반포대교의 달빛무지개 분수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강변을 따라 줄지어 선 빌딩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또 다른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떨까요?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혁신이 만난다면. 김준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미래의 방산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같은 꿈을 꾸는 동료로서 말이죠. 자정이 훌쩍 넘어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준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남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죠. 독일과 한국이 함께라면 그 꿈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진정한 경쟁력은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도 말입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처럼 한국의 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고 이제는 저도 그 발전에 증인이 되어 있었죠.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라인메탈 본사에 제출할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쓰기가 이상하리만큼 망설여졌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2주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현대로템의 기술력은 라인메탈을 최소 10년 앞서가고 있으며 이 격차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침내 타이핑을 마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동료 준호를 바라보며 쓴웃음이 났어요. 우리가 본사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뻔히 보였거든요. 그리고 귀국 직후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예상대로 보고서는 폭탄과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토마스, 우리가 10년이나 뒤처졌다니요? 이사회 멤버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현대로템의 생산 라인은 우리보다 5배 빠릅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은 우리의 10년치 연구개발 계획을 이미 실현해냈죠. 정비 시간은 우리의 일삼에 불과하고 생산 단가는 30% 이상 절감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넘기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기술 격차입니다.
K 전차의 자동장전 시스템은 우리 레오파르트의 2배 속도를 자랑하고 AI 기반 전장관리 시스템은 이미 실전 배치 단계죠. 우리가 20년간 해결하지 못한 극한기후 문제도 완벽하게 극복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CEO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죠. 해결 방안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기간 내에 따라잡기는 불가능합니다. 현대로템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야 고민하는 기술들을 그들은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마커스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였다면 한 달은 걸렸을 문제를 단 하루 만에 해결하더군요. 연구진들의 헌신적인 태도와 빠른 의사결정 구조. 우리는 이런 면에서도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의 차분한 저녁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책상 위에는 옆자리 동료 김준호와 마지막으로 한잔했던 맥주잔이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토마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뒤에서 들리는 김준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부서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아. 아니, 어쩌면 회사 전체가.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걸 있는 그대로 전달했으니까요. 이제 라인메탈도 변화해야 할 때가 됐죠. 김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토록 불편했던 한국인 동료였는데 이제는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죠. 준호, 우리 부서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을 꾸리는 게 어떨까? 현대로템과의 기술 협력을 위한. 김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독일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맥주를 따르며 김준호에게 말했어요. 건배, 준호,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해는 저물고 있었지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토마스, 기억나요? 처음에는 서로 말도 잘 안 했었는데. 김준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내가 매일 아침 한국 이야기할 때마다 짜증났었지. 근데 이제는 내가 먼저 한국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 김준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서서 라인메탈 본사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아직도 불을 밝히고 일하고 있었죠. 준호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내 편견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이번 한국 출장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 저도 감사해요, 토마스. 선입견 없이 모든 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셔서요. 이제 우리가 진짜 시작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독일의 전통이 만나 만들어낼 새로운 혁신,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부딪혀 탄생할 놀라운 시너지. 우리는 이미 그 가능성을 보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죠. 사무실 창 너머로 첫 별이 떴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우리 앞에 놓인 무한한 가능성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바꿔나갈 라인메탈을 위해, 그리고 편견 없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요. 김준호가 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유리잔이 다시 한번 부딪혔고 그 맑은 소리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의 발전만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의 첫걸음을 우리가 함께 내딛고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요. 앞으로 펼쳐질 제 미래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훨씬 열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준호와 한국을 통해 저희 오만함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것도 말이죠.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는 계속해서 더 나아가려 합니다. 이제는 한국과 함께 말이죠. 저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준 준호와 한국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저의 이야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한국이나 북한이나 동양인들은 다 똑같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너무 싫다고 온몸을 벌벌 떠는 러시아 명문대생이 있습니다. 이 여학생은 학교에서 만나게 된 동양인 남성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면서 죽기 전에 한국에게 복수를 하고 말 것이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된 한국인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 죽어도 한국으로 가겠다며 길에서 주저앉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무슨 말을 들은 것일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아입니다. 모스크바 국립외교대학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이에요. 제 소개를 들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곤 해요. 외교관 아버지를 두었고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모범생이니까요. 하지만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요즘 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눈길을 보내죠. 늘 활기차고 적극적이었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피하고 모든 것에 방어적이 되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한때는 한반도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거부했던 사람이니까요. 모든 희망을 잃고 배신감에 빠져있던 그때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다시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그곳으로 유학을 가게 될 줄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는 말을 하면 다들 의아해하시죠. 하지만 진심입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다름 아닌 그 우연한 만남이었으니까요. 이쯤 되면 제가 한국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시겠죠?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순간의 상처가 어떻게 평생의 편견이 될 뻔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어떻게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나타샤, 넌 꼭 훌륭한 외교관이 될 거야. 어릴 적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러시아 외무부에서 30년간 외교관으로 재직하신 아버지는 제게 늘 세상을 보는 넓은 시각을 가르쳐 주셨죠. 주말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세계 각국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외교관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탈리아, 진정한 외교는 정치만이 아닌 문화의 교류에서 시작된단다. 어머니의 이 말씀은 제가 모스크바 국립외교대학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학생회장이었고 영어와 프랑스어 경시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언어에도 소질이 있었습니다. 역사올림피아드 전국 2위 수상, 모의유엔 대회 러시아 대표. 그렇게 차곡차곡 제 꿈을 향해 준비해갔죠. 그리고 마침내 모스크바 국립외교대학에 수석 입학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어요. 대학 1, 2학년 시절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전공 공부는 물론이고 HSK, JLPT 등 아시아권 언어 자격증도 취득했죠. 러시아 외교부 인턴십도 경험했고요. 아버지의 조언대로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교류하려 노력했는데 특히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세르게예브나, 넌 정말 특별한 학생이야. 교수님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 통찰력 있는 발언들을 늘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지역 국제관계론 수업에서는 항상 만점을 받았죠.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던 제 대학 생활이 3학년이 되면서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 학기 첫날 학과장님께서 저를 불러 특별한 부탁을 하셨거든요. 나탈리아, 이번에 북한에서 교환 학생들이 오는데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내 실력이라면 충분히 잘 해낼 거야.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제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뻤죠. 북한이라는 신비로운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개강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새로운 수업들, 낯선 얼굴들, 그리고 과제들까지. 그러다 국제정치학개론 수업에서 처음 북한 교환 학생들과 마주쳤습니다. 특히 영철이라는 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영철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공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또박또박한 러시아어 발음과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수업 시간에 보여준 날카로운 통찰력은 더더욱 그랬고요. 그렇게 새 학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20살의 평범한 러시아 여대생이었고 외교관이라는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었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수다 떨고 주말엔 어머니와 함께 차이콥스키 홀에 공연을 보러 가는 그런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쯤 되었을까요? 모스크바의 가을 하늘 아래 저는 도서관 앞 벤치에서 영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제정치학 세미나 발표 준비를 위한 첫 만남이었죠. 현대 국제질서에서 러시아와 아시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30분 발표를 준비해야 했는데 교수님이 저와 영철을 한 조로 배정하셨거든요. 기다리셨나요, 나탈리아 씨? 그때 저는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영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늦거나 딱 시간 맞춰 오는데 그는 달랐어요. 손에는 이미 준비해온 자료들이 가득했고 노트북에는 관련 논문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던진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보통 교환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에도 바쁜데 그는 이미 러시아의 최신 정책까지 공부해온 거였죠. 그건 결국 미국의 아시아 견제 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이라고 봐요. 특히 극동지역 개발. 제 의견에 영철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준비해온 북한 측 자료들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그의 분석은 매우 체계적이었고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학업 외의 대화로도 이어졌어요. 영철은 제가 알던 다른 북한 학생들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지만 다른 문화와 관점도 열심히 이해하려 노력했죠. 나탈리아 씨는 차이콥스키를 좋아하시나요? 어느 날 영철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피아노를 배웠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우리는 차이콥스키 음악당에서 공연을 함께 봤어요. 영철의 클래식 음악 지식은 놀라울 정도였고 공연이 끝난 후 나눈 대화는 더욱 즐거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러시아 클래식 음악을 많이 공부해요. 특히 차이콥스키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정치적 견해는 달랐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같았던 거죠.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거의 매일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토론하기도 했죠. 영철은 제게 북한의 문학과 예술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현대 러시아 문화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바로 진정한 문화 교류 아닐까요? 어느 날 영철이 던진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학문과 예술을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정치적 견해 차이로 언쟁을 벌일 때도 있었고 서로를 이해하기 힘든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세미나 발표는 대성공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발표를 극찬하셨고 다른 학생들도 깊이 있는 분석에 감탄했죠. 그때 영철과 나눈 뿌듯한 미소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렇게 발표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영철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제 눈앞에서 배시시 웃으며 밥을 먹으러 가자는 영철의 모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게 순수하게 웃던 영철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지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목요일 오후였어요. 도서관에서 다음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영철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운명처럼 일어난 일이었죠. 아, 노트북이 꺼졌네. 그때 영철의 노트북 화면이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자연스럽게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우리는 이미 그 정도로 편한 사이였거든요. 서로의 노트북으로 자료를 찾아보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탈리아 세르게예브나 1일 동향 보고 2024년 10월 12일.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파일명을 클릭하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문서들은 너무나 체계적이었죠. 제 일과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개인적인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고위 관료의 딸, 향후 활용 가치 높음, 접근 지속 필요. 노트북 위에 떠있던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폴더들도 열어보았죠. 그곳에는 제가 영철에게 들려준 이야기들, 저의 가족관계, 인맥, 심지어 제 아버지의 외교부 활동 내역까지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좋아한다는 점을 이용해 친밀감 형성 중, 문화적 공감대 활용이 효과적.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되더군요. 차이콥스키 공연을 보러 간 것, 예술에 대한 깊은 대화들. 그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나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순간 손이 떨려왔지만 계속해서 파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이메일 폴더. 정기적으로 평양의 어딘가로 보고되는 이메일들이 있었어요. 제 사진도 몰래 찍어서 첨부되어 있었고요. 나탈리아 미안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영철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걸 봤죠.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이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걸음을 옮겼어요. 나탈리아 씨,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서관을 빠져나와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으면서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모든 걸 털어놨어요. 오늘 보게 된 영철의 노트북 자료와 그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순진했죠? 그때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시더니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나타샤, 넌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내가 발견해서 다행이야. 저는 그날 밤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느낌이라서 너무 서러웠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날 이후로 영철은 더 이상 수업에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가 갑자기 북한으로 귀국했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배신감을 넘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는 자연스럽게 한반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죠. 영철이의 사건 이후 캠퍼스의 가을은 유난히 춥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수업 중에도 늘 뒤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탈리아, 너 요새 좀 많이 야위어 보인다. 친한 친구 올가가 제게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둘러댔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북한 정보원의 감시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제가 신뢰했던 친구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도서관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영철과 함께 공부하던 그 자리, 수많은 대화를 나누던 그 공간, 모든 것이 이제는 불편한 기억으로 남았죠. 심지어 도서관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까요. 나탈리아, 이번 학기 아시아 정치 경제론 수업은 안 듣나요? 그때 좋아하던 교수님의 권유도 거절했어요. 한반도 관련 수업은 모두 피하고 싶었거든요. 수업 자료에서 마주치는 한글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졌으니까요. 딸아, 넌 외교관이 되고 싶다며? 이런 경험도 다 밑거름이 될 거야. 아버지의 위로가 있었지만 쉽게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자다가 화들짝 깨는 일이 잦아졌죠. 꿈에서는 늘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제 모든 행동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다른 아시아 유학생들과의 관계였어요. 중국이나 베트남, 특히 한국인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죠. 이성적으로는 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자꾸 경계하게 되더군요. 세르게이브나 이번 모의유엔 대회는 참가 안 하나요? 학과장님께서 물으셨을 때 처음으로 거절의 답변을 드렸어요.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국제교류 활동조차 부담스러워졌으니까요. 혹시라도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딘가에 보고되고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제 일상은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수업, 도서관, 집, 이 단순한 동선마저도 늘 긴장 속에서 보내야 했죠. 원래는 매주 가던 발레 공연도 끊고 피아노 레슨도 중단했어요. 나탈리아, 차라리 전가를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 그때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잠시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꿈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결국 저는 강의실에 남기로 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예전의 적극적인 나탈리아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모스크바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제가 언제쯤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다시 누군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12월이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의 12월은 늘 춥지만 그날은 특히 추웠어요. 국제관계학과 답사로 교회에 있는 외교문서 보관소를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러시아의 겨울엔 흔한 일이니까요. 나탈리아, 폭설 예보가 있는데 괜찮겠어? 올가의 걱정스러운 말에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요. 오후 3시 문서 보관소에서 나왔을 때 상황은 심각했어요. 시야를 가릴 정도로 눈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도로는 이미 통제된 상태였죠. 교수님은 대학 버스가 올 때까지 건물 안에서 기다리자고 하셨지만 교수님,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근처에서 일이 있다고 하셔서요. 거짓말이었어요. 그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영철 사건 이후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해졌었죠. 하지만 그건 큰 실수였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의 지하철역을 향해 가던 중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죠.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쓰러지기 직전 누군가가 저를 붙잡아 주었죠. 그게 바로 한국인 민준 씨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응급처치부터 해야겠습니다. 또렷한 러시아어로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동작은 신속하고 정확했죠. 당시 저는 몰랐지만 그건 한국해양경찰 시절 익힌 전문적인 응급구조 기술이었다고 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버티셔야 해요. 제 재킷으로 체온부터 유지하시죠. 그는 재킷을 벗어 저를 감싸주었고 주머니에서 비상용 핫팩을 꺼내 손바닥에 쥐어주었어요. 전문가다운 침착한 모습이었죠. 그렇게 구급차가 도착하고 나서도 그는 저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야 할 것 같네요. 그의 말에 구급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 의료진이 운영하는 응급센터였거든요. 외국인 환자군요. 통역이 필요하시나요? 그렇게 접수와 동시에 다국어 지원 코디네이터가 나타났고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영상 촬영, 혈액 검사, 응급 처치까지 마치 잘 짜여진 공연을 보는 것 같았죠. 저체온증과 과로로 인한 탈진이네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의 설명을 민준 씨가 꼼꼼히 러시아어로 통역해 주었어요. 그제서야 알았죠. 그가 러시아어는 물론 의학 용어까지 능통하다는 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보호자 연락처 받아놨어요. 곧 부모님께서 오실 거예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그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4일간의 입원 생활. 그 시간은 제게 한국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죠. 매일 병문안을 오는 민준 씨를 통해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과 문화를 알게 됐으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어요. 러시아의 병원과는 확연히 달랐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응급구조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이에요. 저도 해경 시절에 많이 배웠죠. 민준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서서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걸요. 폭설이 내리던 그날, 저는 단순히 육체적 저체온증에서 구조된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의 차가운 벽도 서서히 녹기 시작했던 거죠. 굿모닝 나탈리아 씨. 그렇게 날이 밝았어요. 다음날 아침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민준 씨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어요. 손에는 바나나 우유와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죠. 아, 이게 뭔가요? 한국에서는 병문안 올 때 바나나를 많이 가져와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좋아서요. 화분은 병실이 너무 삭막해 보여서 화분 속 작은 수특기를 창가에 놓으면서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민준 씨의 출근 전 병문안은 그렇게 일상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8시 그는 어김없이 병실 문을 두드렸죠. 덕분에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여기 진료과별로 담당 통역사가 모두 배치되어 있어요. 24시간 교대 근무로요. 민준 씨는 제게 이곳의 시스템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 병실이라는 개념이었죠. 침대 옆 태블릿으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어요. 간호사 호출은 물론이고 식사 주문, 검사 결과 확인까지요. 처음에는 이런 첨단 시스템이 낯설었지만 곧 그 편리함에 감탄하게 됐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 말에 민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은 의료 관광 강국이에요. 특히 응급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매일 오후가 되면 의료진들이 회진을 돌았어요. 인상적이었던 건 의사 선생님들이 태블릿으로 제 상태를 체크하면서도 항상 따뜻한 미소로 제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권위적인 의료 문화와는 사뭇 달랐죠. 점심시간이 되면 민준 씨는 종종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한국 병원 식단도 좋지만 가끔은 입맛이 당기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가 준비해온 도시락에는 늘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러시아인의 입맛을 고려한 음식들이었죠. 보르시치, 피로시키.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느껴졌어요. 민준 씨는 어떻게 해양경찰에서 의료 통역사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해경 시절에 해상 구조 활동을 많이 했어요. 외국인 조난 사고도 자주 있었죠. 그때 언어의 장벽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저녁 후에 의료 통역 공부를 시작했죠. 그의 대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번 3일째 되던 날 복도 산책을 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해양경찰 시절 이야기, 응급구조 훈련 과정, 그리고 왜 의료 통역을 선택하게 됐는지 모든 이야기가 저를 매료시켰죠. 실은 말이에요. 창가에 서서 모스크바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어요. 제가 러시아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있어요. 대학 시절 러시아 선박조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대로 된 통역이 없어서 구조가 지연됐어요. 그날 이후로 결심했죠. 언어로 인한 장벽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그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영철 사건 이후로 제가 쌓아올린 차가운 벽이 그의 따뜻한 진정성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느꼈죠. 퇴원하시면 뭐가 가장 하고 싶으세요? 차이콥스키 음악당에 가고 싶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제 생각을. 토요일에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공연이 있던데 함께 가실래요?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들었죠. 영철이 남긴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호두까기 인형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차이콥스키 음악당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바깥은 여전히 추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죠. 공연의 감동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탓일까요? 어릴 적에 이곳에 자주 왔었어요. 따뜻한 코코아를 앞에 두고 저는 문득 그 말이 나왔어요. 음악당 근처에서 사셨나요? 민준 씨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 근처가 아니라 그때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았어요. 우리 옆집에 한국인 가족이 살았거든요. 김 선생님 가족과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제가 5살 때였을까요? 피아노 소리를 따라 옆집 창가에 서 있곤 했던 기억이 나요. 김 선생님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셨어요. 사모님은 발레리나셨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또래의 딸이 있었죠. 지수. 맞아요, 이지수.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지수와 저는 늘 함께였죠. 발레 수업도 같이 다녔고 방과 후에는 김 선생님께 피아노를 배웠어요. 주말이면 두 가족이 모여 음악회에 가곤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따뜻한 시간이었네요. 김 선생님 가족은 저희에게 단순한 이웃 이상이었어요. 특히 제가 처음 피아노를 시작할 때 그렇게 말을 잇다가 저는 문득 목이 메었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음악을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었죠. 민준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시선에 용기를 얻어 저는 계속 말을 이었죠. 하지만 제가 10살 되던 해 김 선생님 가족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지수와 나눈 마지막 포옹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는 서로 눈물바다였죠.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 후로 한동안 저는 피아노를 치지 않았어요. 너무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좋은 추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민준 씨가 물었어요. 지금도 연락하시나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편지도 주고받고 했는데 이사도 하고 하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그리고 영철 사건 이후로는 그 추억조차 저도 모르게 지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반도에서 온 모든 것들에 대해 마음의 벽을 치면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나요? 민준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려 했다는 게 부끄러워요.
김 선생님 가족이 보여주신 그 따뜻함도 지수와의 우정도 그건 모두 진실이었는데 카페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흰 눈이 하늘하늘 내리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만 같았죠. 혹시 지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민준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답니다. 그렇게 차이콥스키 음악당에서의 그날 이후 저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수업과 도서관만 오가던 단조로운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매주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 찼죠. 오늘은 한식 레스토랑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민준 씨의 제안으로 시작된 저녁 식사가 어느새 우리의 새로운 전통이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저녁이면 새로운 한국 음식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죠. 김치는 처음엔 너무 매웠는데 이제는 없으면 허전해요. 제 말에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김치의 매력이죠. 처음엔 낯설지만 점점 익숙해지다가 어느 순간 빠져들게 되는, 문득 그의 말이 김치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문화도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그 속에 담긴 깊이를 발견하게 되는, 이건 한국어로 뭐라고 하나요? 식사 중에 자주 던지던 제 질문에 민준 씨는 늘 친절하게 답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죠. 안녕하세요는 러시아어로 즈드라스트브이제인데 발음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제가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비교하며 이야기할 때마다 민준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두 언어 모두 존댓말 체계가 있다는 게 흥미롭죠? 그렇게 주말이면 우리는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따뜻했어요. 특히 한국어 강좌를 담당하시는 박 선생님은 마치 옛날 김 선생님을 보는 것 같았죠. 나탈리아 씨,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문자예요. 배우기 쉽게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죠.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박 선생님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며 문화란 결국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K-파프 수업에서는 민준 씨가 오히려 저보다 더 서툴렀어요. 전 이런 춤은 정말 역시 해양경찰이 더 편했던 것 같네요. 그의 어색한 춤 동작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진정성 있게 느껴졌어요. 나타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뭐가요? 내 눈빛이 다시 예전처럼 반짝이는 것 같아. 어머니 말씀처럼 저는 변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원래의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철 사건 이후로 잃어버렸던 호기심과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도서관에서도 이제는 한국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게 됐어요. 한국의 현대사 경제 발전 과정,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죠. 이게 바로 한류의 힘인가요? 제 질문에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건 나탈리아 씨의 열린 마음의 힘이에요.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그 용기.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닫아버렸던 마음을 다른 한 사람의 진정성으로 인해 다시 열게 된 것일까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의 거리에는 아직 눈이 남아있었지만 그 속에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죠. 마치 제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이해와 공감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러봄이 무르익어갈 무렵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한 거죠. 정말 지원하시는 거예요? 민준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동안 한국 유학에 대해 이야기는 나눴지만 제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네, 아버지께서도 허락하셨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유하셨죠. 아버지는 제가 한국행을 고민한다고 했을 때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나타샤, 외교관이 되고 싶다면 이런 경험이 필요해. 한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곳에서 살아봐야 하니까. 또한 지원서를 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특히 자기소개서는 여러 번 고쳐섰죠. 민준 씨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긴 했지만 제 진심을 담아내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다고 썼어요. 도서관 카페에서 자기소개서 초안을 보여주며 말했죠. 제가 겪은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시스템, 이걸 러시아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싶어요. 민준 씨는 제 자기소개서를 진지하게 읽어내려갔어요. 의료 외교, 참신한 주제네요. 게다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라 설득력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영철 사건을 언급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있는 그대로 쓰세요. 편견을 가졌다가 그것을 극복한 과정이 오히려 나탈리아 씨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썼어요. 북한 유학생과의 사건으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것,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 그리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의료 협력을 위해 공부하고 싶다는 것까지.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된대요.
지원서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면접 통보를 받았어요. 긴장되는 마음에 민준 씨에게 연락했죠. 괜찮아요. 나탈리아 씨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다고요. 면접 전날 그의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면접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면접관들은 예상보다 더 친절했고 제 이야기에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셨죠. 러시아와 한국의 의료 시스템 비교 연구. 매우 흥미로운 주제네요. 특히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 계획이라 더욱 기대가 됩니다. 면접이 끝나고 며칠 후 기다리던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경쟁률이 20대 1이 넘었다고 하는데 정말 믿기지 않았죠. 축하해요, 나탈리아 씨. 민준 씨가 건넨 축하 꽃다발에는 작은 카드가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서울에서 꼭 다시 만나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이 가득했죠. 어쩌면 지수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민준 씨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이제는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되니까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모스크바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건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순간의 상처가 평생의 편견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순간의 만남이 그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저는 그걸 알아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렀고 모스크바에 여름이 오고 있었어요. 서울로 떠나기 전 마지막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네요. 출발 준비를 하면서 문득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나탈리아, 이거 봐. 그때 어머니께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어요. 김 선생님 가족과 찍은 사진들, 지수와 함께 발레 연습하던 모습, 첫 피아노 발표회 때의 사진까지. 그동안 제가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추억들이었죠. 이걸 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 따뜻했던 기억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으니까요. 민준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알려주느라 바빴어요. 지하철 앱은 꼭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이건 카카오톡 사용법인데. 그의 꼼꼼한 설명을 들으며 이제는 더 이상 낯선 문화가 두렵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출발 전날 밤이 되었고 그때 아버지께서 서재로 저를 부르셨어요. 나타샤, 내가 자랑스럽구나. 왜요, 아빠? 한 번의 상처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내 모습이. 이게 바로 진정한 외교관의 자세란다. 그때 아버지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그때서야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찾은 차이콥스키 음악당에서 민준 씨가 물었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날 폭설이 아니었다면 민준 씨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처음 영철을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었죠.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제 마음도 함께 산산조각 났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상처가 있었기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다는 걸. 서울에서 만나요. 그렇게 공항으로 갔고 저는 민준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는 한 달 뒤에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죠. 새로운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나요. 그렇게 비행기 창밖으로 모스크바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모두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라는 걸요. 그렇게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기다리고 있네요. 마치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인생처럼 빛나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서울 어딘가에서 지수도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요. 이제 제가 만들어갈 이야기는 더 이상 상처와 편견의 이야기가 아닌 이해와 성장의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걸. 비행기에서 마지막 일기를 쓰며 저는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게 됐어요. 한 번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깨달음도 없었겠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따뜻함과 전문성은 제 편견의 벽을 하나둘 허물어 주었으니까요.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 효율성과 배려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차이가 아닌 문화적 성숙도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민준 씨를 통해 본 한국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전문성과 책임감 그리고 세심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가장 감사한 건 한국이 제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준 거예요. 상처로 닫혀있던 제 마음을 열어준 것, 편견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준 것,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준 것까지.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외교란 정치나 경제만이 아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그 이해의 시작은 바로 열린 마음이라는 것도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설레면서도 두렵지만 이제는 자신 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든 것들이 제게 큰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꼭 지수를 찾고 싶어요. 김 선생님 가족에게 감사 인사도 전하고 싶고요. 그분들이 어린 제게 심어주신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처럼 눈부시게. 이제 저는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믿어요. 이런 작은 이해와 존중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바로 제가 한국에게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길고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한국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한국을 오해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연을 선물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네요. 행복하세요.